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트로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관련된 인물을 저한테 가장 먼저 유튜브 채널 댓글에 남겨주신 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맞춰보세요. 파이팅! 제가 지금 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자, 오늘은 뭘 배우게요? 네, 오늘은요 원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뭐 그런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부마국이라고 해가지고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위이기 때문에 그 원나라 공주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에게 모든 걸 이제 충성을 바치는 뜻으로 이제 그 임금님 이름에 이제 충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충렬한, 충선한, 충무방 등등 해서 벌레충 아니고요. 충성할 충장을 붙여서 이제 원나라한테 충성을 해라라는 이런 치욕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제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그 원나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구체적인 내정 간섭 및 그다음에 이 원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특정한 집권 세력 그리고 이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특별한 왕, 공민왕까지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은 Thank you very much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원간섭기에 영토가 축소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어디냐면 이게 이제 화주라는 곳인데 화주에 쌍성 총감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원나라가. 그래서 자기 나라의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토를 빼앗겼고요. 이쪽 지역에는 이제 서경입니다. 서경은 잘 아시겠지만 꽤나 유명한 도시죠. 고려에서도. 평양인데 평양에다가는 동명부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관청을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를 옛날에 탐라국이라고 했잖아요. 탐라에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주로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키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도 그 제주도 가시면요, 제주도에 뭐가 많아요? 이제 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5년 전인가요? 친구들이랑 이제 그 제주도에 갔었는데 가서 그 말고기를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제 말고기를 먹었는데 그냥 말고기가 아니라 말육회를 소주 한 잔 하면서 먹어봤습니다. 윤민이 보고 있나? 내가 자네랑 같이 말고기야 말육회를 먹었다네. 기억하시나?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토를 이제 빼앗겼고 실질적으로 빼앗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간섭을 받았냐 하면은 이제 관제가 격한 호칭이 낮아지는 거예요. 호칭이 낮아지는, 호칭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뭐 그냥 교장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뭐 절에 가면은 스님, 네, 그냥 스스 거리면 안 되겠죠. 교회 가면 목사님, 목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제를 이제 우리가 정식적인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을 이제 원나라에서 너네 고려는 우리의 사위이기 때문에 낮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마국이 됩니다. 사위의 나라다. 그래서 너네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면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고려의 왕자가 뭘 해야 됩니까? 왕이 될 사람을 세자라고 하는데 세자가 원나라에서 유학을 해야 돼요. 처가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간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중에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이름에다가 이 춘자를 붙이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또 뭐가 있냐? 자라고 하면은 원래 고려는요 이성 몇 부? 6부죠. 기억하시죠? 이성 6부인데 이성을 하나로 줄입니다. 야 너네가 무슨 2개까지나 뭐가 필요해 라고 해서 첨의부로 줄이고요. 6부는 몇 개로 줄이냐면 4개, 2사, 4사라고 이렇게 줄입니다. 4사는 16.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 6부, 그 다음에 그 국정원의 역할을 했던 중추원이 있는데 중추원은 이제 밀직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그 관제를 지들의 편의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 20년, 30년, 40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면서 설치했던 관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선 총독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조선 총독부라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서 만든 정부. 그러면 건물도 지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파견을 하겠습니까?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파견을 하겠죠. 그렇다고 일본의 황제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을 파견을 해서 우리 조선을 다스리려고. 그 사람은 이 조선에 있는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독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몽골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몽골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청이 뭐냐면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이름 자체가요 정동행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원나라가 우리 고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관청이고요. 실제로 이때 일본 원정을 이제 준비하고 감행했던.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 운이 좋았겠죠. 정동에서 이문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파견했냐라고 하면은
일제 시대 때는 총독이었다면 몽골 원나라는요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뭐 그 임금을 부르는 표현도 좀 많이 효과됐는데 폐하를 이제 전하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왕의 아들, 그러니까 포스트 왕, 그죠? 맏아들. 얘들 옛날에 태자라고 불렀는데 황태자, 세자. 그래서 관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본인을 부를 때 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고 기타 등등 해서 본인을 많이 이렇게 낮췄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검문세족이 등장합니다. 검문세족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검문세족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원지배 시기에 권력 계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뜻이고요. 종류를 보시면은 문벌 귀족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이었던 무신 정권 출신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게 뉴 계층, 새로 이제 등장했던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 주로 뭐냐면 친원파예요. 갑자기 갑툭튀 하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갑툭튀를 했겠죠. 근데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원나라의 똥꼬를 빨아서 갑툭튀 한 놈들이 있고,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문벌 귀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기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그 기황후, 원나라의 황제랑 결혼했던 그 기황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서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이 음서라는 거는 뭐 잘 알죠. 정 5분 이상이면은 이제 자식도 벼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정오품이 올라오면 자식들은 계속 벼슬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를 좀 하지 않더라도 개꿀. 자, 정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들었던 인사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아니고요. 뭡니까? 누구를 등용하고 뭐 승진을 시키고 아니면 뭐 등용해서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후가 몰락을 하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들끼리 해먹는데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는 없애지 않나 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경제적으로는요 대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읽었던 것 중에서 무신정권 때 뭘 읽었습니까? 쌀 한 톨도 없다. 백성들이 정말 농사지을 땅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검문세족 때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133페이지의 사료 돋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검문세족의 대농장 확대. 검문세족 중에는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노비를 시켜 물풀에 나무로 때리고 땅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다. 땅 주인이 비록 관가에서 인정한 정식 소유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당신 사람들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가 공식 문서와 같다고 하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문세족인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뚜벅뚜벅 걸어와서 노비 시키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저와 저 와이프랑 제 처는 제 아파트를 그 권문세족한테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죠? 뭐 동사무소에 뭐 문서로 다 김기현의 것이라고 증명을 하더라도 그 몽둥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영토와 불법적인 노비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국가는 건강해질까요? 국가는 건강을 잃을까요? 국가는 건강을 잃어요. 왠지 압니까? 원래 귀족이라는 애들은 세금을 안 내. 그럼 귀족이 영토를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는 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비가 많아진다는 건 백성들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데 노비는 세금을 안 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고려의 중산층들이, 평민층들이 없어지고, 그죠? 세금을 내지 않는 이 귀족들이 땅도 다 가지고 노비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국가는 점점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혁할 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죠? 대토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 평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라면요. 자, 사회적으로는 자,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몽골풍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패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건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족두리라든가 뭐 연지, 곤지, 뭐 은장도, 변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 소주도 들어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족두리. 여러분들 그 전통 혼례식 할 때 그 신부 머리 위에 올리는 거 있죠? 족두리.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대박이 그 변발이죠. 그 중국 드라마 보시면은 나오는 그 변발 머리 알죠? 변발이 유행했고요.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양이라고 해서 원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고려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퍼져나가기도 했다. 고려의 떡이라든가 뭐 고려 만두라든가 이런 먹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이제 전파가 됐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나라의 완전한 이제 식민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식민지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고, 나라의 건강 상태가 이 권문세족에 의해서 매우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국가 상태가 됐는데, 우린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까? 이겨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이것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어나요. 공민왕입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때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공녀입니다. 공녀라는 거는 이제 중국 이제 뭐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건데 100% 다 처녀여야 하기 때문에 어린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린 여자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딸이 없어서 그런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딸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귀한 딸을 그 저기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몽골에다가 갖다가 보내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보낼 거면 차라리 처녀여야 된다고 했잖아. 처녀를 아니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린 나이에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로 변신을 시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조혼이 유행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여자들을 시집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야, 니들 어리다고 얘기하지만 니들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애가 둘이야, 이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죠. 아직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는 불법으로 단호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 하나의 고려의 자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국민학으로 갑니다. 국민학은 이제 개혁을 실시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두 가지 관점에서 개혁을 실패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패를 합니다. 돌아가셔요. 기록에 보면은 자객이 들어와서 공민왕을 죽였고 공민왕에 죽이면서 굉장히 피가 낭자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막 개차반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불행히 개혁을 실시했지만은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게 실패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원간섭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왕권 강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1번과 2번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문세족의 대표적이었던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이제 공민왕이 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디에 더 가깝다라는 것만 정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국민왕은 이때 이제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토를 다시 이제 수복을 하는 거죠. 영토를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역사 매니아들이 이런 질문. 쌤 그러면 여기 있었던 동명구랑 여기 탕나 총관부는 국민왕이 수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 전에 수복을 합니다. 누구냐? 요거는 충렬왕 때 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왕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왕의 이전의 왕이었던 충렬왕이 먼저 이제 그 원나라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영토를 수복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이 국민왕만 그러한 노력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국민왕이 맞지만 그 전에도 다양한 왕들이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 때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총독부 같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라는 건 같이 왔던 다루가치도 다시 원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나 네 와이프 오빠 죽였어. 뭐 해봐, 덤벼봐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최고인데 그 트럼프의 아내의 오빠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한국 사람이라고 치고 트럼프의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오빠를 죽인 거야. 그럼 미국에서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몽골이 보복을 할 거라는 건 자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막 죽였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원나라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원나라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고요. 수많은 이제 홍건적이라는 도적이 막 등장을 해서 원나라를 어지럽히고 조만간 이제 명나라로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몽골 국민왕도 워낙 능력이 출중한 건 맞고 의지도 뛰어난 건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나라의 기본적인 상태가 이제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국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원나라가 원래 상토가 안 좋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격의 기회를 보면서 따당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방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왕이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전민 변정 도감 규시가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이 권문세족이 땅과 노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땅과 노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만한 고려의 평민들과 영토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고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 그리고 불법으로 이제 빼앗은 영토를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제 국민왕이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동 이라는 스님을 등용을 해서 파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134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신동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알렸다. 근래 기강이 무너져 탐욕이 풍속으로 되었다. 권세가들이 종묘, 학교 등의 토지와 백성들의 땅을 거의 다 빼앗았다. 이들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평민을 노비로 삼고 부역을 피해 도망간 농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바로 잡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원만섭에서 하나 더 하면 여기서 이제 몽골풍을 폐지한다.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자체도 여러분들 충자가 아니죠. 이름이 충이 아니죠. 이름도 바꾸죠. 국민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관제 격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요. 성균관을 개편합니다. 교육기관에 손을 댔다. 개편이죠. 개편. 교육기관에 손을 댔다라는 건 인재를 뽑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그 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가장 중시 여겼던 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개혁을 지지할 만한 친구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 기득권을 뺏어내야 되니까 이 왕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겠죠. 다수와 소수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소수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 소수 입장의 왕이 자신이 다수가 되기 위해서 관리 선발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때 교육기관이 성균관이 개편이 되고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신진 4대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만들었던 세력이 신진 4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진 4대부들을 누가 키웠냐라고 하면 공민왕 때 이러한 씨앗을 이제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물론 이제 이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를 했지만 그가 남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사태를 보시고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고려의 불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용고사를 볼 때 2차는 이제 면접을 봅니다. 3차죠. 3차, 저 때는 3차까지 있었는데 면접을 보는데요.
그 면접이 이제 이 면접관 선생님들을 앞에 모시고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했던 수업 주제가 바로 이 공민학 수업 주제예요. 그래서 참 애착도 많이 가고 가르칠 때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데 벌써 여러분들에게 11번째 가르치게 됩니다. 11년 차니까요. 아무튼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역사 교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네요. 이따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여러분 안녕.